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4장 이제 사회 구조적 이론입니다. 자, 사회 구조적 이론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사회 구조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 자체, 그러니까 사회 문제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접근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개인적 차원에서 원인을 찾는 측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개인을 분석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과정을 이제 집중한 것이 뭐냐면, 이 아노미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회 집단을 분석하는 거예요. 집단을 분석해요. 먼저는 이 아노미 현상이 개인을 분석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집단을 분석해서 범죄 분포 현상이 집중되는 측면, 이것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이론을 사회 해체 이론, 이제 아노미 이론과 사회 해체 이론,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노미 이론입니다. 이 아노미 이론은, 자, 이 프랑스 사회학자는 이 듀르켐이라는 사회가 이 산업 사회로 급변하면서 이 아노미 상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무법, 어떤 무정부 상태, 어떤 말에서 무질서, 무정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 여기서. 그래서 이 무구병 상태가 된다고 이제 여기서는 아노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제 산업사회가 급변하게 변하면서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어떤 무법이고 무질서고 이런 어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그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문제거리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하면 이제 선진국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을 통해서 여기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많이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서 아노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면은 민주화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화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체계가 잡혀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대국으로 11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되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듀르켐이 프랑스의 어떤 사회학자라 그러면, 머트는 미국의 이제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 구조 기능주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자, 문화적으로 규정된 어떤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화된 수단, 이 사이에 이 간극이 있을 때 긴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아노미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아노미, 이 간극이 있을 때는 여기에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런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어떤 목표가 달성하게 되는 이런 제도화하고 수단, 어떤 것들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이 이제 처음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법이 못 따라가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그래 정보화 되면서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가 뭐 개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가 문제화가 되면서 이제 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이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거지. 이 간극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일탈 행동, 일탈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범법 행위가 나타나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범죄자가 뭐 이렇게들 막 들끓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개인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어떤 각종 규범에 적용해 나가는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동조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형이 있고, 의례형이 있고, 도피형이 있고, 반역형,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머튼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이 혁신 유형입니다. 혁신형. 그래서 이 유형은 뭐냐면, 실적으로 보면 이 유형은, 자, 중상류층에 비해서 합법적인 어떤 그런 기회가 차단된 이 하류 계층에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중상류층에 비해서
이 하류층에서 높은 범죄율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론적 이제 근거가 이제 되었던 것이 이제 이 머튼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왔던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머튼의 이 이론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시 이론의 토대는 제외하고 거실 이론, 여기에만 존재한다라는 어떤 비판. 그래서 상류계층의 어떤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 개인 그 특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하나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류층의 중류층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중류층보다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근데 중류층에서 일어나는 하류층에서 일어나는 범죄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중류층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대형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박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형 그 어떤 금융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금융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하류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도박 일반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상대방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좀 관계는 좀 틀리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사회 구조 이론에서 이제 사회 해체 이론입니다. 자, 사회 해체 이론은 자, 급격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에 따라서 지역 사회에 기초한 이 통제가 이제는 통제의 어떤 붕괴가 사회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일탈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가 급격히 농업사회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산업사회로 되고 이 산업사회는 다시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는 정보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탈로 이뤄진다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도 겪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또 극복하고 나가서 우리가 이런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또 마련됐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해체 이론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 1920년대에서부터 1930년대에 이 1930년대에 미국의 그 시카고 학파의 어떤 그런 도시 생태학적 전통에 이제 근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84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유럽에서 약 한 4천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의 이 흑인들은 자, 공업 지역인 북부로 이동을 해서 시카고와 같은 이 거대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도시 형성에 따른 이제 사회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이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시 지역의 어떤 범죄라든지 이 비행의 지역적 분포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과 그다음에 범죄율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학교 결석률이 높은 지역에서 비행 및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봤다는 거죠. 이제 이 어떤 그런 지역과 범죄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범죄율과 비행률은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외곽에서는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그러니까 범죄라든지 왜냐하면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 도시에서 각종적인 어떤 그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체계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비행률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가 이제 중도시가 되고 이제 이런 게 되면은 다시 이제 외곽으로 또 이게 중시 이렇게 되면서 외곽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이 다시 이제 또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주자들의 사회적, 민주적 구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생태학적 지역에서 이 높은 비행률이 지속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생태학적 측면에서 높은 이제 이거 이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자, 비행률이 높은 지역은 사회 조직의 어떤 외의 어떤 지표들 즉 뭐냐하면은 높은 인구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낮은 수입, 그다음에 낮은 주택 소유율, 그다음에 높은 비율의 외국 태생인 이런 것들로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이 비행률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지역과 범죄와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만은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어떤 현상들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이 이론의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 자, 주거 패턴이 당시 상황과 다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 도시 중심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어떤 주거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수 민족의 어떤 거주지 또한 어떻게 돼요? 높은 집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은 무엇보다 어떻게 되냐면 자, 북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다. 응?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시카고와 같은 어떤 신도시가 아닌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이론은 어떻게 돼요?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체 이론이 이런 것들이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로 가지고 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 통제 이론입니다. 자, 사회 통제 이론. 자, 사회 통제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 사회 통제 이론은 자, 규범을 위반하는 동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자, 일탈 동기에 따라서 행동을 통제하는 요인의 이제 행동. 사회 통제는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행동. 응? 행동을 통제하는 것. 응? 행동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해서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사회 구성원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입장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에 집중한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자, 사회 구성원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범죄를 저지른다는 입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이 아니라 뭐냐면 다수의 어떤 그런 사람이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에 집중한 이론이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를 어떤 면에서는 이 욕구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욕구와 행위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통제되는 건 뭐냐면 뭘 가지고 통제돼요? 법을 지킨다는 거죠. 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행위를 통제하는 건데 이 통제는 뭘로 하면 법으로 한다는 거죠. 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 통제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사이크스만이라든지 마차라는 이런 그 학자들이 중요한 것을 보면 이제 중화 이론하고 또 뭐냐면 사회 유대 이론이 있습니다. 4대 유대 이론. 그래서 첫 번째는 중화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이론은 자, 이제 그 청소년은 기존 사회 규범과 이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 규범 안에 이 잠재된 가치를 수용하지만 이 중화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 행동을 합리화시키며 제의식 없이 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뭐 책임 부정, 가해 부정, 피해자 부정, 그다음 비난하는 사람 비난, 어떤 말은 충성심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중화 기술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책임 부정은 뭐냐면 자,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 부정이라는 것은 자,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손해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피해자 부정이라는 것은 자, 문제 행동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피해자 부정은. 그 다음에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은 자, 문제 행동 가해 청소년을 비난하는 이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은요. 자, 충성심 요구는 자, 자신이 문제 행동을 원해서가 아니라 소속된 집단을 향한 의리나 충성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이런 어떤 중화 기술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이론들을 다 뭐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통제 이론에서 두 번째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은 자, 청소년의 이 문제 행동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회적 유대가 어떤 면에서는 약해지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뭐 또래 집단이라든지 학교, 가족 이런 어떤 같은 사회 집단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제 행동을 자제하는 반면에 사회적 어떤 비난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이 약할 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 유대의 관계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지역,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의 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이런 어떤 그런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 유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착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 부모와의 애착을 중요시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단위를 어디로 봅니까? 가정을 보고 있잖아요.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된다 그러면 이게 모든 문제에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제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문제 행동 어떤 보호 뭐 이런 것들과 통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 가정의 문제가 곧 사회 문제가 된다.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 문제가 곧 자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사춘기 그 전까지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각종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 가족에서의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같이 뭐 게임도 하고 같이 어떤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또 이제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이제 단톡방 가족 요즘엔 뭐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다 가족 이런 어떤 방을 만들어서 카톡을 다 하잖아요. 가족에서도 서로가 뭐 생일이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고 서로 뭐 또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유대 관계잖아요. 가족과의 어떤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자녀들은 쉽게 문제 행동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이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하는 이 학자들은 문제 행동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학습된다는 겁니다. 학습되고 형성된다. 이 학습된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차별 접촉 이론과 그다음에 하위 문화 이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위 계층 문화 요 세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별 접촉 이론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이 차별 접촉 이론은 이 범죄 행위 그 범죄 행위의 어떤 사회화는 비범죄 행위의 어떤 사회와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단지 다른 사회화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의 결과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차별 접촉이론은. 그리고 학습은 어떻게 돼요? 친밀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학습은. 그래서 이제 보면 죄송하지만 이제 이 교도소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인해서 이제 잡혀오면 그 집단에서 어떻게 돼요? 각종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학습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학습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학습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요즘에는 뭐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뭐 기능사 시험을 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활동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뭐 이런 어떤 교도소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학습적으로 일어나가서 이게 곧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친밀한 타인의 어떤 그런 사회 규범의 정의라든지 모방, 강화
이런 어떠한 것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이 행동 양식 내용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 규범의 어떤 면에서는 이 정의와 모방 강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있던 어떤 정의, 어떤 그런 그 공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그것들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차별 접촉 이론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자, 문제 행동은 학습된다는 것이고 이 문제 행동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로 어떻게 돼요? 친밀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동기라든지 합리화, 관점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동기나 충동은 법이나 규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타인의 환경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 위반을 우호적으로 학습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쉽게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어떤 접촉 빈도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우선성, 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 행동의 위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또 다른 이 학습 과정의 어떤 메커니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 행동은 어떻게 해요? 욕구 표현이지만 그것이 문제 행동의 본질이라는 거죠. 문제 행동은 욕구지만 그것이 문제 행동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이문화 이론입니다. 하이문화 이론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코헨이라는 사람, 이 코헨은 자 노동 계급의 남자 청소년에게 문제 행동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어떻게 해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이 낮은 계층이 문제 행동과 관련된 그들만의 어떤 그런 하위 문화를 만들어서 이 문제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도 그런 그 문화를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인간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누구나 집단의 어떤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어떤 규칙 준수를 어떤 그 준수의 지위를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높게 설정되면 어떻게 돼요? 하위 계층 사람들은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패와 좌절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위 문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 어떤 그런 하위 문화에서만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중산층 이상에서도 문제 행동의 어떤 발생하는 현상은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하위 문화 이제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도 사실은 문화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요거와 관련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중사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하위 계층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이제 어떤 그런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안 이루어졌고 하위 문화만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하위 계층의 문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하위 계층은 이제 밀러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인데 이제 거기에는 코헨의 뒤를 이어서 이제 청소년 이 갱 집단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비교에서 미국의 어떤 보스턴의 우범 지역의 이 갱단 문제를 이 갱단이 독통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하위 계층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규범과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위 계층 문화가 이 범법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은 사회 규범보다는 이러한 어떤 하위 계층 그 문화의 어떤 독특한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계층의 어떤 독특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보면 이제 6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근심거리랍니다. 자, 폭력 행위나 음주, 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영웅시하고 긍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강인함, 남자다움, 특히 이제 육체적, 물리적 이 힘을 가미하면서 두렵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치다지, 영특함, 도박과 사기와 같이 이 지식을 실제로 잘 알면서 타인을 속이고 기만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흥분, 축구다.
흥분 추구. 자, 모험과 스릴을 추구하면서 이 지루함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운명주의는 자, 모든 것이 자신의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여기고 잘못된 일은 어떻게 돼요? 누구의 탓? 자신의 운명의 탓이라고 돌리고 정당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고, 그 다음에 자율은 자, 부모나 교사, 경찰, 이 권위자 혹은 그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하위 계층의 독특한 우리가 가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이 낙인 이론은 여기는 이 그 청소년의 그 어떤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사회적인 구조보다는 어떻게 과정에 초점을 두고 두었다는 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낙인 이론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우연히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그 청소년을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 자신도 스스로 어떻게 돼요? 문제 청소년을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제2, 제3의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식들 보면 문제야, 너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입해야 된다 그러면 제2, 제3의 문제 행동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것도 있습니다. 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너는 참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문제다 그러면 계속적인 문제를 이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의 통제 구조가 일탈을 어느 정도까지 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엄격한 가정이라든지 엄한 교사 밑에서 많은 일탈자 또는 비행 문제 행동 청소년이 생겨나는 것은 이런 논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에서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게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녀를 너무 완벽하게, 특히 이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겠다. 어떤 면에서는 법과 도덕과 질서,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가고 법에서 벗어나면 뭐 가차없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자녀는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애착이고 사랑이다. 애착이고 사랑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애가 될 때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낙인으로 찍히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제2장 청소년의 여러 가지 그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이론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 가정 속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그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전의식을 주고 이런 어떤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강의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